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서구 열강들의 일본 진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고 일컬어지는 1868년의 명주신, 그 전후에 일본의 개국 과정과 서양 문화와 문명의 흡수 과정을 점검해 보면서 일본 근대 작가의 탄생과 일본 근대 문학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추적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몇 번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개국 과정과 명치 시대 초반입니다. 이 시대 일본에서의 연호는 우리가 연호에서 공부했지요. 대부분 메이지, 명치 시대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근세 시대죠. 1603년부터 1867년을 말합니다. 그 말기 무렵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정권을 잡고 있던 에도 막부는 여전히 세국 정책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지방의 통치자인 다이묘, 그러니까 각 지방을 다스렸던 권력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호족들을 다이묘라고 하죠. 이 에도 시대 때는 복록, 그러니까 1만석 이상인 사무라이의 고난을 인정해 주면서도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막번 체제죠. 에도 시대에 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정치 지배 체제를 우리가 이제 막번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부는 다이묘들에게 영지를 주어 땅을 주죠. 그리고 번을 구성시켜서 통제하게 했고, 다이묘들은 백성들에게 연공, 그러니까 해마다 바치는 곡물, 즉 말해서 세금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공을 바치게 해서 그 번을 유지시켰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천황은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해 있었죠. 에도 막부, 다이묘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멋대로 애국과 관계를 맺거나 교육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했죠. 유일하게 허락된 것이 에도 막부의 직할령인 규슈의 나가사키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도 중국과 네덜란드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세시대 일본은 무역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막부 관리들의 철저한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승인된 목적에 한해서 호의 또는 감시하에 일본의 국내 지역을 여행을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해외 출국이라든지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고, 위반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외부 세계의 여러 나라와 일본과의 접촉은 세국 정책이 이어지던 1854년까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에도 막부 말기에 이미 산업혁명을 거쳐 거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된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열강들은 새로운 상품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동아시아로 진출을 강하고 있었죠. 즉 서쪽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또 동쪽으로는 미국이, 또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일본의 개국을 요구하며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미 여러 나라는 15세기나 16세기에 일본에 왔던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그 발전 단계가 달랐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은 1840년 청나라에 아편전쟁을 일으켜 굴복시키죠. 그리고 중국, 상해 등의 5항구를 개항시키고 홍콩을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도 청나라의 패배를 계기로 중국에 진출하고 있었고, 러시아도 청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1860년에는 블라디보스크를 건설한 후에 동아시아에 진출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구미 열강의 동아시아 진출은 일본을 비롯하여 세국 정책을 취해왔던 여러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이미 국내 정치로 동요를 보이고 있던 각국 정권의 쇠퇴를 더욱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1844년에 일본 주재 네덜란드 대표는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세국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세국을 종식시키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막부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본 주재 네덜란드 대표의 충고는 막부로부터 거절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난 후에 1840년대에 일부의 애국인들은 공식 자격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영국의 측량선들이 1845년에 규슈, 나가사키 항해, 또 그리고 1849년에는 에도만에 들어왔었죠. 프랑스는 또 어땠습니까? 프랑스 군함들은 류큐라고 했죠. 현재 오키나와를 그때 당시에는 류큐라 불렀습니다. 류큐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미국의 소함정 한 척은 1849년에 포경선, 고래잡이죠. 남파선원의 본국 송환을 위해 나가사키 항구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일본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진지한 외교적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후 태평양의 강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미국은 영국이나 러시아보다 일본에 관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 연해를 미국의 해운 항로에 포함시키는 태평양 횡단 기선 항로로 개척해서 대륙 횡단 철도를 중국까지 연결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역선과 포경선의 땔감이라든지 또 물, 식량 이런 여러 가지 보급 기지 또는 피난처로서의 일본을 개국시킬 필요성을 느껴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 정부로는 1852년 매시우 페리를 일본으로 보내죠. 여기서 우리가 페리 제독에 대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페리 제독은 1794년부터 1858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63살까지 살았죠. 미국 로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서 해군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전쟁에서 크게 공을 세우죠. 그리고 1852년 동인도 함대 사령 장관이 되었던 인물이 페리 제독입니다. 1853년 검은색을 칠한 4척의 군함인 구로훈에, 흑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것을 이끌고 일본에 들어와 그 다음에 일본을 개국시킨 인물이 바로 페리 제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발표를 접한 에도 막부는 페리 제독이 일본에 온다면 쉽게 일본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페리 제독이 타고 온 미국의 구로훈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선이라 했죠. 구로훈해의 일본 내양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에도 막부는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것을 알고부터는 애국의 배, 식량과 땔감 및 식수 등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일본이 이때까지 지탱해온 그 세국 정책만은 계속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일본을 개국시킬 필요성을 느꼈죠. 미국 정부는 이전에 발표대로 1853년에 증기 군함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매슈 페리 제독을 사절로 일본에 파견하였던 것이었죠. 미국의 동인도 함대 사령관 페리가 이끄는 4척의 군함이 일본의 에도만, 현재 요코하마 근처입니다. 우라가의 항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라가 항구에 입항하여 강경한 태도로 일본의 개국 요구에 수락을 강요했습니다. 4척의 군함 중 2척은 2,400톤이 넘는 증기선으로 당시 최대 규모의 최신의 군함이었습니다. 이 구로훈해라고 불렀던 시커먼 증기군함 양옆에는 커다란 바퀴가 돌아가고 있어서 기괴한 이용을 더하고 있었죠. 이때 이미 미국은 증기군함에 있어서 해양국인 영국을 능가하여 앞서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증기선의 내양을 일본 역사에서는 구로훈해의 내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범선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고작 200톤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페리 함대의 증기선은 2,450톤이나 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성이라고까지 표현하며 놀랬다고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일본인에게 구로훈해의 내양은 경이와 위협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애국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는 규슈의 나가사키 항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국 함대의 등장은 심심치 않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배가 우라가에 정박하자 일본 측은 작은 배로 둘러싼 후 그 지역 관리인 나카시야마가 승선합니다. 승선해서 함대 사령관과의 회견을 요구하였습니다. 페리 제독은 당시 미국 대통령인 밀러드 필모어의 국서를 지참하고 와서 이를 전달하고자 했고, 일본 측은 우라가에서는 접할 수 없으니 나가사키 항구로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페리 제독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는 병력을 상륙시켜서라도 미국 측 국서를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작은 배를 띄워서 우라가 앞바다를 측량케 하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측량선의 호위함까지 딸려 에도만으로 접근하려는 제스처를 또 취하기도 했죠. 한편 막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했죠. 막부는 임시 용접소, 접대소를 만들어 놓고 일단 미국 측 국서를 접수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의 국서를 전달하고 자기 군함으로 돌아온 페리는 그날로 전 함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에도만으로 항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에도 막부가 있었던 당시 에도, 지금의 도쿄죠.
도쿄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막부는 경계태세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시 에도에는 100만 명에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물들이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포 사격을 받을 경우 순식간에 도쿄가 불바다로 변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에도의 취약성을 막부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도에 7마일까지 접근했던 페리는 미국 함대의 유용을 과시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서에 대한 답시는 다음해 봄에 다시 올 때 받겠다고 말을 남기고 페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국 정책을 펴고 있던 에도 막부가 미국의 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은 체면에 엄청난 손상을 입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54년에 봄에 약속대로 페리 제독은 이번에는 4척이 아니라 7척의 군함을 이끌고 다시 일본에 옵니다. 일본이 깜짝 놀라죠. 뭐야 이게? 웬일? 이렇게 일찍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막부는 엄청나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리 제독은 신속하게 1월 20일부터 미국과 일본의 정식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낸 국서 내용은 교역뿐만 아니라 연료, 식수, 식량, 그거 제공은 물론이고 표류민의 구조 등 3가지였습니다. 페리 제독은 이 가운데서 교역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교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섭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드디어 3월 3일 가나가와에서 역사적인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조약의 체결로 시모다항과 혼슈, 도쿄가 있는 일본 열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을 우리가 이제 혼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혼슈의 북쪽 끝에 붙어 있는 하코다테의 2 항구를 열어 미국배의 기항과 영사의 주재를 인정할 것을 마지못해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일본은 이 조약의 체결로 시모다항과 하코다테의 2 항구를 엽니다. 그리고 미국배의 기항과 영사의 주재를 인정할 것을 마지못해 승인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일본의 세국 정책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에도 막부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일본의 근대화를 앞당긴 역사적으로 큰 사건의 하나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이 체결된 후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서둘러 엘긴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1858년 8월에 미국과 같은 내용의 수호 통상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프랑스와 러시아, 네덜란드와도 화친 조약을 맺죠.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와 널리 국제 관계를 맺는 그 역사적인 한 발 한 발을 내디뎠던 것이었습니다. 애국가의 조약 체결로 당시의 일본은 구미 여러 나라 자본주의의 반식민지적 시장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맺은 약속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신중할 필요가 있었죠. 한 번 맺어진 약속은 적어도 상대국보다 강하기 전에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애국가 맺은 화친 조약에는 기본적으로 최혜국 대우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항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애국가 맺은 불평등 조약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한국을 강점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의 이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급격한 국내 정세의 변화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던 에도 막부의 입장은 외교 문제의 발생에 의해서 더욱더 곤란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국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이를 계기로 여러 다이묘들에게 막부 정치에 개입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또 막부의 권력 쇠퇴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의 뒤안길에는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메이지 유신 하면 꼭 알아야 할 세 사람, 일본에서 명치 유신의 3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